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하고 같이 이제 행정고시 기술직 측량학 문제를 다뤄나갈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측량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함께 학습해 나갈 주현승이라고 합니다. 저도 참 오랜 시간 동안 수험생들을 지도해 봤어요. 직접적으로도 해보고 간접적으로도 해보고, 또 비단 그 행정고시 기술직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사에 대한 강의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협회라든지 학회 같은 데서 불러서 초청 강연까지는 아니어도 강의를 꽤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그러한 학생들도 수험생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냐라고 얘기하죠. 물론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다 똑같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공부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를 적절하게 논술로 표현해내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이번 이 강좌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될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응용을 할 수 있는 답안지를 작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기초 지식, 기본 지식. 뭐 어디서나 통용되는 말이겠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도 아마 쭉 훑어보셨을 거예요. 기출 문제들을. 그럼 이 행정고시 기술사 문제가, 행정고시 그 측량학 문제가, 기술직 문제가 참 어떨 땐 답답하죠. 중구난방으로 튀어서 이러한 문제가 출제될 경우도 있고, 그러면 뭐 한 4분의 1, 뭐 30점짜리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그 문제도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몇 점이라도 뽑아내야 되는 그러한 논술 같은 거를 갖춰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서 요건 요렇게 서술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멘트도 가끔 나가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을 먼저 챙겨둬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공부하는, 특히 수험을 하는 상태에서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재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험도 보면서 여태까지 왔지만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시간만큼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억지로 행복한 척을 하죠. 왜? 그렇게 됐을 때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러면 조금 위안이 되지만, 하지만 그 중간 과정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근데 그건 누구나 그렇거든요. 결국은 뭐야? 끈기가 있어야 이뤄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아주 전 인류의 1%가 안 되는 비상한 머리를 타고나가지고 한 번만 쭉 읽으면 다 쓸 수 있든지, 모차르트처럼. 네. 어쨌든 간에 그 공부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수험 준비하는 내용,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하는 내용,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쭉 풀어나갈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어떤 과목들이 있고, 예, 어떻게 시험지를 준비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교재는 어떤 방법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진도는 어떻게, 뭐 진도까지는 뭐 여기서 얘기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팩트들이 뭔지를 한번 쭉 점검해보는 전체 OT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고시 기술직 시험이에요. 예. 일단 시험 대비, 그 다음에 시험 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들, 그 다음에 관련 과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정확히 시험의 명칭이 뭐예요? 국가공무원 5급 기술 공개 경쟁 채용 제2차 시험입니다. 예, 여기에 측량학이 들어가는 거고요. 보통 이제 제가 주변에서 지도를 하거나 또는 물어보거나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시험 준비 기간이 뭐 6개월 정도 갖고 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1년에서 3년까지 준비를 하는데 보통 1년 반에서 2년 차에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다양한 예상 문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수집하고 조사하고, 또 더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써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기출문제 정보를 얻은 데다가 살붙이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통해서 나만의 답안지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계산 문제들이 나오죠. 예, 오차론, 뭐 여기서 특히 관측값에 대해서 최소제곱법 같은 문제가 튀어나올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작년인가요? 예, 다각망 조정이 느닷없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삼각망 조정 같은 것도 참 복잡한 문제인데 기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가 굉장히 뒤죽박죽 나오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변화된 문제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만큼의 강심장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들이 첨단 측량 부분입니다. 우리가 GNSS라고 얘기하는 그 미국의 GPS. 예, 여기서 그 정확도를 분석하는 거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예,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것도. 또 오차 따지는 문제들. 그 재작년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첨단 기술의 그 최신 문제들이 추가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이 측량학의 주요 과목들, 뭐 아까도 브로드한 학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과목이 많아요. 일단 첫 시간에 저는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이 총론 시간입니다. 총론. 여기서 측량을 한 바퀴 다 띄워버릴 거거든요. 다 띄고서 완전히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자, 이 파트를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그걸 숙지하게 하도록 강의를 할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또는 수강생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만 그거를 총론이라고 되게 무시한 사람들은 나중에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제가 무지하게 열성적으로 강의하는 파트가 바로 총론이에요. 측량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무척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측지학이라는 분야가 있죠. 예, 지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지구 물리학에 대한 얘기,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많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복잡해요. 뭐 조석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기장, 뭐 그 다음에 또 뭐야 탄성파 측량, 중력, 중력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구의 형상, 그 다음에 지구에서 사용하는 좌표계, 그 다음에 지구의 모습, 여기에 대한 것들. 또 장반경, 단반경, 아마 다 들어봤죠? 경도, 위도 따지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구 물리학에 관한 얘기들이 이쪽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예, 지오 피직스라고도 표현하죠. 원래 정확한 표현은 지오데시라고 표현합니다. 측량, 지오데시. 땅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측값 해석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오차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특히 계산 문제 같은 데서. 우리가 측량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모든 관측에는 뭐가 따라온다? 오차가 따라 들어온다. 무조건 오차가 끼어든다. 그래서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오차면 오차 조정을 해서 해결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오차면 버려야 된답니다. 예. 재측을 해야 돼요. 그 관측값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걸 판단하는 게 바로 이 오차론에서 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오차들에 대한 분석도 하고 오차의 종류에 대한 학습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측량. 사실은 기본 측량은 우리 행정고사 기술직에서 많이 좀 놨던 부분인데 이게 갑툭튀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삼각 삼변 측량이라든지 다각 측량, 수준 측량.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역시 기초 자료들, 기초 정보들은 꼭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측량. 여기는 사실 우리 쪽하고는 관계이 살짝 벗어나요. 예, 그래서 지형 측량이라든지 면체적 결정 측량이라든지 노선 측량, 하천 측량, 뭐 그 외에 터널 측량이라든지 또 뭐 비행장, 항만, 교량 이런 프로젝트별로 들어가는 측량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측량 원격 탐측. 요것도 아주 짭짤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원격 탐측 같은 경우는 아직 본격적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사진 측량에서는 굉장히 심도 깊은 문제가 나와요. 그 사진 측량 같은 부분 꼭 채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원격 탐측에서 여기 둘이 같이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옛날에는 아날로그 사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사진을 써요. 디지털 사진이란 말은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고, 디지털 이미지는 컴퓨터에서 픽셀로 저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 처리에 대한 얘기들, 그게 원격 탐측하고 직통으로 걸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측량. 아직까지 그렇게 집중적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사실 살살 이제 기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 위성항법 시스템. 얘는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예,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GPS에 대한 얘기, 또 오차에 대한 얘기, 또는 뭐 분석하는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GPS. 그러니까 우리가 GNS라고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건 뒤에 가서 본 강의 때 한번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GIS. 얘들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점점 커갈 분야예요. 특히나 이제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국가에서 주도하는 얘기들, 거기에 따라 나오면서 이 GIS에 대한 얘기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얘도 그렇게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법규나 시사성이라든지 국가의 정책 같은 것들도 같이 포함될 수가 있죠. 이렇게 무작스럽게 많은 과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데가 바로 측량학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힘들죠. 비단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토목기사에서 토목기사를 포기하는 1순위 이유로 뭘 꼽는지 아세요? 측량학 때문에 못하겠다. 예. 근데 사실은 원리만 잘 챙겨두면 굉장히
그러니까 쉽다고는 말은 안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원리가 전부 다 여기서 다루어질 거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강의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챙겨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수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일단 뭐 정보를 수집 알아야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래서 주로 관연도 문제에 우리가 목을 메고 있죠. 물론 잘 알면 출제자 만나갖고 물어보면 좋아요. 근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관연도 문제들, 그 다음에 새로 튀어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가. 그 다음에 또 국가 정책이라든지 시사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는 않나. 요것도 체크해두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우리의 소원은 뭐 통일이 아니에요. 통일은 우리 그 다음에 시험 본 다음에 통일돼도 돼. 그쵸? 네, 어차피 통일은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합격이라는 얘기입니다. 목표를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참아야죠. 그 다음에 답안지들을 응용하고 또 나만의 새로운 답안지를 만들어서 창조해서 답안지를 기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나 누구라도 그렇지만 친구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요 수험 준비할 동안은 친구고 뭐고 다 끊으세요. 진짜로. 만약에 그렇게 친구가 끊어졌다. 그건 친구 아니야. 친구 안 해도 돼. 정말 필요한 친구는 이해해 줄 거고 또 잘 되면 기쁜 마음으로 축하도 해줄 거고 그때 어울려도 돼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친구예요. 제일 먼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 끊고 공부해야 하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얘기야? 시나리오화. 예. 어떤 항목을 공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프로덕트가 뭐예요? 답안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써보고 기술하는 거하고 그냥 머릿속에 외우고 있다가 기술하는 건 완전히 틀립니다. 답안지에 여러 번 써보면 장점이 뭐냐면 개요 하고서 내가 며칠 뛰어서 쭉 가다 보면 끝나는 말이 어떤 말로 끝났지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럼 답안 작성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그 다음에 뭔가 하나 핀트를 놓쳤더라도 다른 말로 채워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하지만 자신의 답안지를 꼭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답안지를 만들어 놓고 그 누구 줘도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람 그거대로 못 씁니다. 절대로. 왜? 나만의 답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야, 나 공부한 거, 나 자료 정리한 거 그거 나한테 줘. 나도 그거 갖고 행정고시 기술직 공부할게. 더 힘들어요. 어떤 의도로 압축을 해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이 답안지 미리 만들어 보는 연습. 저는 거기에 한 50% 정도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나머지 50은 뭐예요? 뭐 나머지 50은 뭐야? 한 20은 자료 수집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은 드립다 그거 안 보고 쓰는 연습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팔뚝 힘이 굉장히 필요해요. 예. 여러분 2시간 시험 보죠? 2시간 동안에 일단 갈기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반복 연습을 해야 된다. 꼭 나만의 답안지를 통해서 반복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답안지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이죠. 일단 시간이 제약이 있어요. 자, 지금 문제를 보면 뭐 다양하게 나와요. 100점 만점으로 해서 15점짜리 나오고 20점짜리 나오고 30점짜리 나오고 또 30점짜리 안에 15점 2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10점, 15점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배점이 다양해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큰 배점부터 건드리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큰 배점부터 연습장에다 같이 쓸 수 있잖아요. 답안지에다. 그럼 그것부터 필요한 뭐부터 용어만 나열을 해도 나중에 그걸 보고 충분히 논술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키워드 암기예요. 일단 어쨌든 간에 15점, 20점, 25점, 뭐 30점 아주 다양한 배점이 나오는데 30점짜리는 거의 없죠. 어쨌든 이거를 다 소화할 수 있고 이걸 언제? 과목별로 2시간씩. 우리한테는 딱 2시간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100점 만점으로 시험 본다는 거.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답안지도 개발 3발 써가지고 판독 불가한 것보다는 그래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띄어쓰고 한 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채점할 때. 아무래도 채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글씨 진짜 글자 판독이 안 돼. 읽다가 짜증나죠. 그럼 당연히 좋은 점수가 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문장력. 당연히 우리는 논술, 서술을, 물론 계산 문제야 다른 얘기지만 논술을 서술할 때 문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어체를 사용하면 안 되고 정해진 논술체, 그 다음에 논문체, 여기에 맞도록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또 논술 양식 있잖아요. 보통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면 짧은 걸 때는 뭐 개요, 아니면 정의부터 시작하든가.
뒤에 가서 그 예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문어체로 완전히 작성을 해야 되고 학술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보고서 문체, 그 다음에 논문체로 작성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도 제약이 있어요. 예. A4 용지 5장입니다. 그래서 10페이지죠. 이 중에서 보통 여러분들 합격한 사람들 물어보면 9페이지 정도는 서술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답안지도 분량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면 보통 여기서 7, 80%가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비율상. 자, 답안 작성하는 요령을 보죠. 잘 아는 문제가 나왔다. 이건 뭐야? 주국동 힘, 이게 온갖, 기를 다 모아서 써야죠. 그쵸? 그래서 가급적 자세하고 많이 서술해야 됩니다. 잘 아는 문제. 거기서 점수를 따야 되는데. 예. 그쵸? 자,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알 듯 말 듯 아리까리한 문제들이 있어요. 아주 맹탕 문제 말고, 이거 공부했었는데, 이거 근데 연습은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 일단 이것도 적당히 작성해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그냥 놔두면 빵점 처리인데, 예.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그냥 놔두면 빵점이에요. 하지만 거기다가 원리 또는 정의, 이런 거, 의미, 그래서 몇 줄이라도 배점을 줘가지고 채워 넣으면 그래도 빵점보다는 훨씬 낫다는 얘기죠. 요거 생각보다 요거 부분 점수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것도 챙겨가야 돼요. 안 될 땐 실력으로 안 되면 어필이라도 해야 돼. 답안지로 심사위원의 마음을 울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관현재 출제 동향.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예. 그래서 얼만큼 몇 번 나왔나, 빈도 파악하고 또 단원별로 분석을 해요. 아까 우리 여기 10과목 정도가 돼 있었죠? 예. 총론은 제한더라도 그 다음에 일반 측량, 사진 측량 굉장히 과목이 많아요. 그거를 그 중에서 필요한 걸 단원별로 발췌해가지고 분석하고 발췌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나만의 답안지.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진짜 죽어라고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 양식하고 좀 비슷한 게 기술사 시험이거든요. 거기도 나이 먹었다고 뒤지게 말 안 들어. 결국 이거 안 만들면 합격 못 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지금 12년째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 3년 안에 좀 뭐가 나와야지. 안 그러면 늙어 죽어요. 예. 나만의 답안지. 계산 문제도 준비해야겠죠. 최소제곱법이라든지, 여기 이제 관측 방정식에 의한 방법, 다른 조건 방정식에 의한 방법들, 굉장히 나름대로 몇 번씩 튀어나왔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조정법, 또 다각측량 조정하는 방법, 이게 2018년에 나왔던가요? 예. 느닷없이 다각망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페합 트러비스 문제들도. 자, 그 다음에 키워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꼭 정리해 두세요. 키워드. 뭐든지. 키워드. 자, 내가 여기서 측량의 정의를 얘기해 볼게요. 측량의 정의. 자, 저는 이렇게 합니다. 키워드를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가요. 영역, 위치 결정, 특성 해석. 이게 키워드예요. 말 그대로. 그럼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측량의 정의를 만든다? 측량이란 1번 영역이죠. 자, 영역을 이렇게 풀어가요. 지표는 물론 지하, 수중, 해양, 우주공간 등 인류의 활동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상호 재점 간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 특성을 해석하는 학문이다. 끝. 키워드 3개 가지고 정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모든 측량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측량에 정의 내려볼까요? 하나만 더 들어가면 돼. 사진. 사진을 이용해서 영역, 위치 결정, 특성 해석. 근데 우리가 사진이라고 쓰기는 좀 껄끄럽죠? 그럼 이걸 이렇게 멋지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대상물에서 반사 또는 방사된 전자기파를 수집하는 센서의 영상을 이용하여. 사진. 그쵸? 이걸 이용해서 영역, 위치 결정, 특성 해석. 이렇게 키워드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데 속도를 붙여줄 거예요. 키워드를 꼭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의. 자, 요걸 가지고 정의를 만들어서 한두 줄 또는 두세 줄, 요걸로 요약해가지고 문어체로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의 표현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측량에는 동의어가 무작스럽게 많아요. 네, 수준 측량이 정확해요. 레벨 측량이 정확해요. 고저 측량이 정확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각 측량이 정확합니까? 트래버스 측량이 정확합니까? 도근점 측량이 정확합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또 평면 측량, 다른 말로 소지 측량, 측지 측량, 다른 말로 대지 측량. 미치는 거예요. 이 동의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쓸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 대지 측량에 대해 써라. 대지 측량이란
측지 측량이라고도 하며 벌써 어까지 한 줄 넘어가잖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술할 때. 그래서 동의어들 꼭 반의어는 챙길 필요 없어요. 동의어들 꼭 챙겨둬요. 그 다음에 용어를 풀어낼 줄 알아야 되고 공식 같은 걸 이용하면 몇 줄씩 확확 내려가죠. 예. 특히 수식 같은 게 그게 참 이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측량의 순서. 이거 플로우 차트 이용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일단 심사위원도 한눈에 보기가 편해요. 그리고 답안지도 쫙쫙 넘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거 있는 거 그려 넣으세요. 답안지에다가. 나 그림 못 그리는데요. 무슨 거기다가 대생활 했어? 그냥 인공위성에서 신호 받는 거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자, 인공위성 수신기. 이렇게만 정리해도 알아먹는단 말이죠. 하지만 이러면서 하나, 둘, 셋, 네 줄이 나가버리잖아. 예. 그렇다고 또 이거 여러분들 답안지 있는데 그림 요만큼 버리고 이렇게 또 쓰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막 휑하게 비워놓으면 이건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어쨌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논술체로 답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답 용어들을 활용해야 되고요. 키워드들. 그 다음에 동의어. 그 다음에 원어. 자, 표정에 대해서 써라. 표정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표정. 영어로 써.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이 표정인지 몰랐죠? 예. 우리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잘 챙겨내야 돼. 이렇게 딱 쓰고 표정 일안 하고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많아. 또 interpretation. 이거 뭐예요? 예. 목이 뭐야? 번역이지, 통역이지. 아니, 우리 쪽에서 뭐라고 쓰는데 사진 판독인데. 이런 것들. 원어 같은 거를 꼭 같이 가져가면 답안 작성할 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예, 표현하기도 편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서술체로, 논술체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번에 뭐가 나오나요? 답안지. 이거 여러분 답안지 한번 다 봤죠? 예, 이거 묶어서 인터넷에서 팔던데 차라리 그렇게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줄이 있는 A4 용지죠? 예, 그래서 32칸인가 3칸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예 처음부터 측량의 정의 해가지고 요거 인텐드 주는 거 1번 이런 식으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목적에서 하나는 눈에 보기 편해요. 그렇죠? 내가 서술하는 걸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단락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만큼씩 공간을 벌어. 너무 띄지 마요. 이것도 눈에 띄면 괘씸죄.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하고 같이 할 과목들이 이렇게 있죠. 총론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예, 측지학이라는 과목, 그 다음에 오차론 또는 관측과 배속론, 그 다음에 기본 측량, 응용 측량, 사진 측량, 되게 분야가 많죠. 원격 탐측, 레이저 측량, 그 다음에 GNSS, 예, 글로벌 내비게이션 새들라이트 시스템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GIS, 그 다음에 기타. 여기서 총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중요도가 얘가 직접 문제에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서술을 풀어나갈 때 저기서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갖고 있을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한 번에 측량학을 전부 다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저기서 전반적인 왁구를 잡고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즉, 숲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측지학,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쪽은. 그 대신 이번에 보니까 또 작년 문제인가요? 묘유선이 아니라 경위도 결정하면서 이제 그 측지학적 문제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오차론, 여긴 주로 계산 문제 아니면 오차의 종류, 요게 나올 가능성이 많고, 기본 측량은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다각 측량 완전히 다각망을 풀어내라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나올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에 충실한 측량이다. 응용 측량은 별로 우리 해당 사항 없고, 여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죠. 사진 측량. 굉장히 중요한 부분. 원격 탐측은 얘만큼은 안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많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얘도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레이저 측량은 그만큼 안 높고요. GPS는 굉장히 높다고 봐야 돼요. 별 하나 더 붙여도 이거 의미 없어요. 없어요. 의미는 있어요. 그 다음에 GIS는 그렇게 아직 많이 출제가 안 됐고, 그 다음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 있는 과목 3놈을 먼저 골라갖고 조져야 돼. 여러분 17대 1 이렇게 한번 붙어봤어요? 예.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예. 붙어보면 어떻게 거기서 싸우다가 맞아 죽어요. 그럴 때 쫙 스캔을 하죠. 제일 약해 보이는 놈 있죠? 그걸 딱 거기서 그걸 팍 패면 또 이것도 싸움 조장한다고 소문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구멍이 뚫리죠? 그럼 그 길로 냅다 튀어야 돼.
무슨 소리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 있는 과목 최소한 3개는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일 자신 있는 3개를 만드는데 난 요놈하고 요놈을 공부해야지.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에요.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빈도가 높은 문제들을 집중 공략해서 야, 난 사진 측량 하나는 자신 있어. 난 GPS 하나는 자신 있어.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작년 문제네요. 트래버스 측량에 그 트래버스 측량에서 내 이 기가 막힌 문제가 이거였어. 작년 문제. 예, 트래버스 조정에서는 트랜짓 법칙과 컴파스 법칙. 이게 여기 왜 나왔는지 나한테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뭐예요? 오차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각과 거리의 정확도를 따져가지고 각과 거리의 정확도가 같다고 얘기할 때는 트랜짓 법칙. 그쵸? 그 다음에 각의 정확도가 높다고 볼 때는 컴파스 법칙.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인데 상당히 생뚱맞은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 트래버스 망 조정하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걸 이용해서 컴파스 법칙 딱 정해줬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이것도 사실 트랜짓 법칙보다 많이 쓰이는 기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갖고 쓰라는 얘기죠. 네, 절대값 구해가지고 찾는 방법.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라는 얘기. 이런 문제 상당히 좀 의외의 문제가 한번 나왔던 게 바로 이거네요. 25점짜리로 그것도. 야, 4분의 1 배점이에요. 전체 100점 만점에. 그 다음에 이제 GPS. 예,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단독치기, 상대치기, 그 다음에 정적치기. 뭐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는데 일단 뭐 한 점씩 꼽는 거. 그 다음에 상대 측량. 그 다음에 스태틱, 다이나믹. 요기에 대한 것들. 요것도 충분히 여러분들 학습을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RTK, 리얼타임 키네매틱이죠. 역시 마찬가지. 가상 기준점에 대한 얘기. 예, 역시 DGPS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 요건 나올 만한 문제죠. 그 다음에 국가 GNS 상시관 측망. 이것도 이제 국가에서 주도하는 방향. 아까 시사성에 해당될 수 있는 방향. 근데 점수가 크진 않아요. 6점, 6점, 8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치지도에서 축척에 대한 문제. 요거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축척과 수치지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잘 서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사 영상. 그 다음에 엄밀 정사 영상. 여기에 대한 얘기들. 사진 측량에 관련된 얘기. 이거 뭐 표정 나왔다면 무조건 기어 나온 놈이 공선 조건, 공면 조건, 뭐 계속 나오니까. 예, 이런 것들. 이건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사진 측량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항공사진 측량에 대한 얘기. 공선 조건 또 나왔네요. 예, 이건 2016년, 재작년 문제네. 3년 전 문제구나. 예, 공선 조건. 야, 뭐 표정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죠. 상호 표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번들 어저스먼트. 야, 이것도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차 전파. 이게 전형적인 오차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니면 이 오차 전파를 이용해가지고 그 오차 전파식 유도하는 거. 이거 부정오차의 오차 전파죠. 이 동의어도 꼭 기억해야 돼요. 우연오차가 뭔데? 부정오차인데. 예. 기오차는 정오차인데. 이 동의어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해석을 못해요. 예. 에러 프로퍼게이션. 여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각각 그 높이값, 표준 오차를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 이것도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측량학 문제입니다. 자, 일단 용어 정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아요? 용어 정리. 일단 위도 같은 게 나왔다. 자, 한두 줄의 문어체로 정의를 하라 그랬죠. 자, 위도. 임의의 타원체 상에서 임의의 법선이 적도와 이루는 거. 아, 뭔 소린지 하나도 몰라. 근데 이런 거 그림 그려보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그 종류로는 측지위도, 청문위도, 지심위도, 화성위도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공선 조건 앞에서 우리 문제 나온 거 봤죠? 예. 지상점, 사진상의 상점, 투영점. 이게 일직선상의 공선, 말 그대로 공선, 하나의 선을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예. 공선.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나요? 공선. 그래서 사진상의 상점, 사진상에 있는 점. 그 다음에 투영점, 지상점. 그 다음에 렌즈에 투영하는 투영점. 여기는 뭐? 이 하나, 둘, 세 개가 한 일직선에 존재하여야 한다라는 게 공선 조건. 말 그대로. 동의어들,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요거 여러분은 용어를 풀어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각 측량, 트래버스 측량, 도근점 측량 다 같은 말이고, 수준 측량, 고저 측량, 레벨 측량 다 같은 말입니다. 물론 사실은 조금 달라요. 이쪽은. 이 레벨 측량은 예약은 조금 틀려요. 이렇게 보면 될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아니지. 집합으로 표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러한 집합이에요. 즉 얘는 여기에 부분 집합이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레벨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직접 수준 측량하는 거, 이걸 우리가 레벨 측량이라고 말하고, 그 외에 수준 측량이나 고조 측량은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지 높이차를 구해내는 걸 고조 측량 또는 수준 측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함께 붙어 다녀야 되는 놈들, 이게 또 아주 골치 아픈 놈들이에요. 뭐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오히려 답안 쓰기 쉽지. 구가량을 물어보면 무조건 구면삼각형이 정의가 돼야 됩니다. 구가량이라는 건 뭐예요? 지구처럼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각을 재면 삼각형이 왜? 지구 구체에서 각을 쟀을 때는 얘 내각의 합을 더하면 얘는 180도보다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 크게 나타나는 걸 구가량이라고 하는데, 이건 평면 삼각형에서는 안 나타나죠. 평면 삼각형에서는 내각의 합이 180도로 끝나기 때문에 얘는 180도보다 커요. 네. 180도보다 크단 말이야, 이 구가량은. 그렇기 때문에 185, 이 구가량이 아니고 180도보다 큰 양이 나타나고 그 정도. 그러니까 180도에서 그 값을 뺀 값이 나와야 되는 게 구가량이라는 거죠. 네.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말. 그 다음에 이건 우리 그 지형 모델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 디지털 서피스 모델, 디지털 테레인 모델. 여기에 대해서 각각 틀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레스터, 벡터. GIS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것들이죠. 이렇게 함께 붙어 다녀야 되는 놈들은 꼭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의 순서 같은 거, 측량 작업. 제일 먼저 뭐든지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쭉 풀어나가는데, 그거 플로우 차트로 그려주면 무지하게 편하고, 칸 많고, 이뻐지고. 네. 또 그림 같은 거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오차. 저 위도 종류, 뒤에가 나오겠지만 위도라는 건 정확히 엄밀한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타원체 법면상에서 여기 접선해가지고 선을 내려긋고 위도에서부터 올라간 거리, 이걸 위도라고, 적도에서부터 올라간 거리를 위도라고. 오차곡선 뭐예요 이거? 주로 이제 우리가 이거 갖고 그러잖아요. 예. 정규분포를 가지고, 예. 정밀도를 표현하면서 오차에 대한 분포를 설명할 때 오차곡선 같은 것들 꼭 그림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요. 설명하기도. 그 다음에 공식 가지고 공식을 풀어가지고 거기서 설명 붙여나가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복변이 같은 거 뒤에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그때 같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수험 준비의 50% 정도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반이에요. 그럼 50%는 엄청난 퍼센티지입니다. 자, 그림, 표, 식, 플로우 차트 이용하라고 그랬죠? 자, 측지 위도에 대해 서술하라. 위도에 대해 써라. 아까 위도는 뭐예요? 타원체상의 임의의 점에서, 그쵸? 임의의 점에서. 거기에 접선을 걷어. 접선. 그 다음에 접선에 법선을 내려갔어. 그 얘기는 뭐예요? 법선과 접선, 접선과 법선. 90도로 만난다는 얘기죠. 그럼 요각을 위도라고 한다. 어디서부터 올라간 각? 적도에서부터 기어 올라간 각. 요거 phi, 요거를 위도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요걸 측지 위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레디안, 스테레디안 이것도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자, 반지름 R이야. 그럼 이 거리하고 똑같은 거리를 찾았어. 이걸 R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부채꼴의 모양이 있죠. 이걸 우리가 레디안이라고 표현하고 그 사이각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로라고 표현한 게 라디안의 정의입니다. 스테레디안 역시 마찬가지죠. 반지름 R일 때 이 여기서 R의 제곱에 해당되는 면적을 만들어내는 꽃갈 같은 모양. 그럴 때 요 각을 우리가 스테레디안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기복변이. 이건 사진 측량의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기복변이. 기복이 있으면 변이가 발생한다. 용어서부터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건 본강에서 자세히 나올 겁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라 지금 성미가 급해갖고 말이 좀 빨라지고 있어요. 기복이 있으면 변이가 생긴다. 지상에 기복이 있다면 사진상에 변이가 생기는데 그 이유는 렌즈의 중심 투영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그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 여기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죠? 찍어가지고 여기를 찍었어요. 근데 요만큼 기복이 있죠, 지금. 위아래로. 그래서 H만큼 비고라는 높이가 있어. 그럴 때, 자, 여기 렌즈의 중심이에요. 그럼 렌즈의 중심에서 화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초점거리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지상에서부터 렌즈의 중심까지가 비행고도죠. 그럴 때, 자, 여기가 이렇게 사진이 찍혀야지 여기에 찍혀야 되는데 사진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점이 여기 지금 밀려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상에서 나타난 변이라고 표현하면 이건 사진상에 어떻게 표현돼요? 요만큼으로 델타 R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R이라고, 중심에서부터 변이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럴 때 요거 아주 쉽잖아요? 다 쉽대, 그치? 처음이니까 그래요. 아, 나중이라도 그래요. 자, 요건 뭐예요? R 대 요거 대 F는, 즉 요 삼각형이네? 요거 대 요거는, 그럼 이 삼각형에서 뭐야?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맞네요. 그쵸? 아니지. 맞다 그러면 안 되죠. 네.
암만 믿을만 해도 의심은 해봐야 돼요. 요 삼각형하고의 비교네요. 요거 때 요거는 요거 때 요거. 자, 요거 때 요거. R 대 F는 델타 R 대 H. 그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 델타 R을 뽑아낼 수 있고. 공식 쉽잖아. 그 다음에 또 이번엔 뭐예요? 어떤 삼각형이야? 이 삼각형이네. 이 삼각형 대 이 삼각형에서 뽑아낸 거예요. 요거 막국지각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평행일 거고. 그럼 요거 두 개 닮은 삼각형. 그쵸? 그래서 뭐야? 델타 R 대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 그래서 이렇게 또 식을 뽑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델타 R은 어떻게 요거 두 개 곱한 거 요거 두 개 곱한 거 같으니까 이렇게 뽑아내고 그 다음에 요 델타 R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요렇게 갖다 쓸 수 있고 요렇게 기복 변이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론을 내린 거야. 기복 변이는 뭐 비행고도가 높을수록 작아진다. 비고가 클수록 커진다.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커진다. 예. 이거 갖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 표, 수식 요걸 이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이번엔 플로우 차트의 예를 한번 볼까요? 자, 항공사진에 의해서 지형도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라. 그럴 때 딱 전반적으로 들어가면 좋은 게 일단 촬영 계획을 세울 거고 그 다음에 지상 기준점 측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점들이 사진에 찍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가지고 항공 삼각 측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길 도활해가지고 종이 지도를 만들어내요. 이게 기존의 측량 방법이었어요. 사진 측량. 자, 근데 이게 이제 지상 기준점 측량하기 전에 대공 표지를 이용해서 위치점들을 정확히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촬영이 끝난 다음에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뭐 정사투영을 해서 정사투영 사진을 만들고 정사투영 사진 지도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한쪽으로는 편의성을 거쳐갖고 사진을 다 모자이크처럼 모아서 사진 집성을 하죠. 거기다가 등고선을 그려가지고 사진 지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일단 종이 지도를 했지만 이제 수치도화를 하면서 수치 지도까지도 만들어지는 이 플로우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네. 따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줄. 아까 32줄 중에 13줄 들어가잖아. 거의 반 페이지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답안지도 이뻐지고. 활용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그림, 수식, 플로우 차트 다 정리가 되면 한 70% 정도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예. 자, 단답 용어 정리, 그 다음에 그림, 표, 공식, 플로우 차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론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특징이나 활용을, 이거는 이제 짤막하게 완전 논술이 아닌 경우 이렇게 가요. 예를 들어 GNS의 활용에 대해 써라. 10점짜리나 15점짜리 배점이 됐다. 그럼 일단 정의 들어갈 거고요. GNS의 원리, 특징 이런 게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 여러 나라의 GNSS, 뭐 미국의 GPS, 러시아의 글로나스,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그 다음에 중국의 배도, 그 다음에 인도의 나빅 이런 시스템들 이게 포함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잖아요. 특징 활용 같은 게 마지막에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가량에 대해 서술하라 그러면 뭐 일단 구가량하면 구면 삼각형하고 붙어 다니는 놈들이라 그랬어요. 정의를 쓰고 구가량 및 구면 삼각형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조정하는 방법들 이렇게 서술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좀 더 큰 문제들, 논리적인 서술이 필요한 거. 일단은 세부화를 시키고 세부 목차를 전개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부 사항을 정리해야 돼. 예를 들어 개요, 큰 틀은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예, 큰 틀은. 그래서 서론이란 말보다는 개요가 들어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요에는 정의라든지 배경 요약 같은 게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서술될 필요도 없어요. 3줄에서 5줄 정도 제일 위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들어가기 앞서서 역사라든지 특징이라든지 분류 같은 게 들어가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본론을 서술하면서 일단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문제가 뭐지?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되지? 그럼 해결되니까 어떤 기대가 있지? 요거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논술을 하면 훨씬 더 논술적인 문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산사태 또는 호우 지역의 모니터링에 대한 측량 방법에 대해 서술하라 라고 나왔다. 그럼 모범답은 어떻게 만들어요? 일단 개요 같은 게, 이거는 덩어리가 큰 문제라고 가정했어요. 예, 개요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긴 측량의 정의라든지 기타 사항들, 특징들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본론, 결국 여기서 물어보는 게 산사태라든지 호우 지방에서 어떻게 측량할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도 제작 방법에 대한 얘기가 끼어 들어가죠. 일단 지상 측량에 의해서 지도를 만들어. 근데 산사태인데 어떻게 지상 측량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두 번째, 위성 측량. 아, 이건 데이터가 있으면 구할 수 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항공사진, 또는 요즘에 드론에 의한 게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지형도 제작 방법, 그 다음에 레이저 측량에 의해서 지형도 제작하는 방법 다양합니다. 아주
이건 결국은 뭐예요? 직접 사람이 가지 않고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죠. 아, 산사태 지역인데 내가 거기 뭐 폴대 메고 들어갈 거야? 큰일 나잖아, 그럼. 그렇죠? 호우 집중호우인데 언제 쓰려고 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결국 지상 측량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주안점을 갖고 문제를 서술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측량의 현황과 문제점. 자, 현재 이렇게 했더니 산사태나 호우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럼 이걸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까지 맺어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사용할 교재는 예, 아까 제 이름 얘기했죠. 제가 쓴 책이에요. 이러한 책입니다. 지오인포매틱스라는 책이고 2017년 자, 벌써 횟수로 2년 됐네요. 예, 개정 3판이에요. 그래서 얘는 판본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개혁판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예,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죠. 인기 좋아요, 사실은. 예, 이 책을 가지고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이 책을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어떤 방법으로 이제 유출을 할 생각인데, 예, 출력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4페이지씩 이 강의 노트가 들어간 이러한 그 강의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강의 노트 말고 이게 강의 노트가 원래 강의 노트의 원본형이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때는 띄우면서 제가 설명하는 파워포인트.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자, 제일 왼쪽에 빨간색 여기 있죠. 예, 보여요? 예. 여기는 가장 큰 챕터의 그 절의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세부 챕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예, 세부 항목이 들어갈 거예요. 세부 항목. 예. 그 다음에 여기는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 있죠.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지오인포매틱스의 페이지 번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도록 다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소제목이죠.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이 여기 이제 함께 포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노트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강의 노트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활용하면 아무리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들어가면 훨씬 이게 이렇구나라고 빨리 적용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하고자 하는 의지, 그 다음에 의지만큼 중요한 건 해야겠다는 끈기입니다.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저도 알아요.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한번 응시했다가 떨어지고서 안 했어요. 네, 저는 사실 이 길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 길이 내 길이다라고 했으면 아마 했을 거예요. 제가 뭐 맘만 먹으면 못했겠어요? 못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고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전으로 치면 과거 시험입니다. 국가에서 인재를 발탁하는 시험. 함부로 뽑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수험생을 고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가장 짧은 시간에 단타 치고 나오세요. 치고 나온다는 건 치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6개월 갖고는 사실은 조금 짧아요.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우수한 학생들은 1년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보통이다 하면 2년 안에는 통과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년 넘어서 못하면 그럼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얘기는 뭐냐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할 때 집중적으로 매달리라는 얘기예요. 친구 먹고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할 때 하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훨씬 멋지게 자기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로 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목적을 다 달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